안녕하세요. 이동진의 파이아키아, 저는 이동진입니다. 지금 이 영화 시간이고요. 여름이 되면 아무래도 대작 영화들, 큰 영화들,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 많은 관객들이 극장으로 달려가는 그런 시즌이죠.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예년처럼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더더욱 반가운 영화 한 편이 도착했죠. 바로 모가디슈입니다. 자, 일단 이 영화가 이번 주에 개봉을 했고 많은 분들이 이 영화에 대한 뜨거운 반응들, 여러 가지 의견들 내놓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가장 놀랍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프로덕션에 있었습니다. 프리프로덕션 단계에서의 준비를 포함해서 이 영화에서 가장 감탄스러운 것은 이 영화는 그야말로 한두 명의 아주 뛰어난 감독이나 한두 명의 아주 뛰어난 배우들이 만들 수 있는 영화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정도의 규모의 영화를 이 정도의 안정성 있는 방식으로 결점을 최소한도로 줄여서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영화계가 어떤 일정한 수준 이상에 도달해야만 가능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모가디슈 같은 영화를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한국 영화계의 어떤 시스템, 또 한국 영화계의 어떤 완성도 있는 영화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토양, 그런 어떤 인력들의 전문화, 이런 것들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다는 한국 영화계의 파워를 보여주는 작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유승환 감독이 뛰어나게 연출한 측면도 분명히 있겠지만은요. 그걸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 영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야외 장면들입니다. 사실 야외 장면들에서 이 영화에는 보조 출연자가 300여 명이나 등장하게 되고요. 보조 출연자들 자체가 굉장히 많은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 나라로, 그러니까 촬영은 모로코에서 했잖아요. 또 현장에서의 야외 장면은 굉장히 아름답고 서정적인 그런 것을 찍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거대한 혼란 속에서의 탈출극을 다루는 영화입니다. 영화의 설정 자체가 무너진 어떤 내전 상황을 보여주고 그런 질서가 극도로 허물어진 문란한 상황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그런 그 혼란은 사실은 영화적으로 굉장히 잘 정교하게 의도돼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역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의 그 후반부에서 보여주는 장면들은 굉장히 안정된 방식으로,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현장 영화가 갖고 있는 파워를 제대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긴박감을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보실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화의 후반부 장면들은 굉장히 찍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예고편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카체이스라든지 혹은 뭐 탈출국 과정에서 어떤 교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기본적으로 이쪽에서도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상황을 보면 탈출하는 사람들이 일반 대사관 직원이기 때문에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이 난사하고 있는 데에서 응전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오로지 피하고 당하면서 영화에서 가장 장대하게 보여주는 이 액션의 기본 성격은 리액션에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미묘하고도 역설적인데, 그것을 이 수많은 혼란 속에서 영화가 제대로 그려냈다는 점이 아마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아마도 그중에 굉장히 충실하게 만든 것이겠습니다만, 차량 두레를 책을 둘러고 또 모래주머니를 달아가지고 총격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탈출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장면은 수많은 자동차가 등장하는 영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도 고증에 충실했겠지만 굉장히 신선한 장면으로 영화 속에서 보여지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영화에서 계속 당하는 액션들만 하다 보니까 아마 대중영화적으로 고려하기 위해서 중반에 굉장히 장르적인 영화 액션 장면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양쪽에 굉장히 젊은 두 참사관끼리 욕박전을 벌이게 되는 거죠. 이 장면은 실제로 찍은 장소가 모로코이기도 하고, 또나 액션 스타일이 그렇기도 하고 해서 제이슨 본 시리즈를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영화 전체는 기본적으로 그런 장르적으로 액션을 만든 것이 어울리지 않는 영화이거든요. 그 장면만 따로 볼 때는 굉장히 훌륭하고도 멋진 액션 장면이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유달리 튀어 보이면서 또 영화 전체에 플러스가 되지는 않는 그런 액션 장면으로 저한테는 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에서는 도드라진 한두 명의 연기자가 튀어나오는 그런 영화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화의 필름 메이킹 자체가 그렇고 이야기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평범하면서 어떻게 보면 찌들어 있고 그런 평범한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생존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기 방식도 서로의 앙상블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심에는 물론 김윤석 씨가 있습니다. 김윤석 씨의 연기는 이 영화에서 일종의 환경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영화에서 어떤 양심이면서 이 영화에서 인물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이 대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까지 훌륭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게 조금만 버티면 대한민국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뭐 대단한 업적을 세우기보다는 사고 같은 게 없었으면 좋겠고 무사히 귀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본국에서 새로운 인력이 오게 되는데, 이 사람은 안기부 출신이에요. 91년도라면 아직까지도 어떤 그런 냉전의 엄혹한 그런 현실이 대한민국에도 살아있는 상황이고 국가 전체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의 부하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한테 꼬투리를 잡히면 안 되는 극중의 상황으로 보면 자기가 왼손잡이인데 혹시 좌익이라는 소리를 들을까봐 왼손을 안 쓰고 양손을 같이 쓰게 되는, 이럴 정도의 어떤 소심한 측면이나 조심하는 측면이 있는
그런 인물인 것이죠. 그런 이 인물이 갖고 있는 한계, 그런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겐 기본적인 양심이 있고 기본적인 인간성이 있는데요. 그게 이 영화 전체가 말하고 있는 평범하기 때문에 더더욱 위대한 휴머니즘의 어떤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연기를 김윤석 씨는 도드라지지 않는, 튀어나지 않는 것으로서 모두를 감싸는 굉장히 훌륭한 연기로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배우에 대해서 얘기할 건 제 생각엔 아마 조인성 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영화를 보면 조인성 씨가 얼마나 이 영화를 재밌게 연기했는지가 보여요. 극 중의 인물은 코미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우는 사실상 굉장히 능숙한 코미디 연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는 자기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바깥에서 보면 전혀 폼이 나지 않는 그런 인물을 연기합니다. 이것이 김윤석 씨가 연기하는 한신성이라는 대사에 쫙 가라앉아 있는 부분과 이 인물이 막 올라와 있는 굉장히 행동주의자적으로 들떠있는 모습이 합을 이루면서 영화의 기본적인 동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두 연기의 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런 얘기는 지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재 자체가 모가디슈에서 1991년도에 있었던 목숨을 건 탈출극이라는 이야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물보다는 사건이 훨씬 더 중요하고 스토리텔링이 더 중요한 영화죠. 바로 그랬기 때문에 감독은 캐릭터를 살려내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한민국의 대사관의 사람들은 캐릭터들을 이 한계 속에서 굉장히 잘 살린 느낌이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 대사관의 인물들은 사실은 굉장히 평면적으로 정형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북한 사람들이 그리는 어떤 호의적인 스테레오타입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건가 하면 가난하고 상대적으로 물리적인 자원들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살아있고 눈빛이 형형하게 살아있는, 그러면서도 순수함에 가까운 인물들이라는 어떤 스테레오타입인데 사실은 아무리 좋게 설정됐다 할지라도 스테레오타입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이제 남측 인물들의 생생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북측 인물들이 덜 매력적으로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지죠. 네, 우리에게 사실은 소말리아라는 나라의 가장 강한 인상은 아마 해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말리아의 해적들이 그렇게 창궐하게 되고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가 된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그 시작을 이 영화가 다루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말리아는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랬듯이 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혹은 2차 세계대전 실제까지 유럽 국가들의 제국주의적인 침탈에 그 대상이 돼서 고통을 받았던 게 사실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 군대의 실력자인 바레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잡게 되죠. 그 22년간의 독재 체제가 끝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의 핵심적인 이야기라는 것이죠. 아이디드라는 사람이 통일 소말리아 협회라는 것을 이끌게 되고 그 통일 소말리아 협회가 이끄는 거대한 시위와 혹은 또 이제 반군들의 어떤 활약과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쿠데타가 일어나서 바레 정권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의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벌어진 건 1991년도인데 이로부터 2년 뒤의 사건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바로 블랙호크 다운이에요. 2년쯤 지나는 사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군들이 세력을 장악해서 새로운 정부를 만들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유엔군이 들어오게 되는데 유엔군조차도 안에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모가디슈 전투라는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민간인들도 많이 죽고 미군들도 죽게 되죠. 그런 그 소말리아 상태는 사실상 지금까지도 계속 내전에 해당하는 그런 사건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정부 자체가 제대로 전 국토에 대해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구책이면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를 향한 어떤 도발이면서 일종의 테러라고 말할 수 있는 해적들이 창궐하게 된 것도 사실은 이 모든 것의 기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 이 비극적인 시작의 어떤 시발점을 이 영화가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이 영화의 어떤 스토리의 이야기의 핵심적인 어떤 테마로 들어가야 될 텐데 사자성어 중에 이제 오월동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쓰는 이 영화의 스토리 자체를 오월동주라는 그 사자성어로 분명히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긴장감, 다시 말하면 적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같은 민족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필요한 그런 상황, 이것이 영화에서 굉장히 미묘한 어떤 역설적인 양자 사이에 서로의 어떤 협업을 만들어낸다는 측면이 이 이야기의 가장 재밌는 부분이겠죠. 이것을 영화는 집중적으로 굉장히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북한 그 대사관 사람들이 원래는 중국 대사관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통행증도 없고 험한 꼴을 당할 뻔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남측으로 돌려서 대한민국 대사관에 들어오기를 이제 어떻게 뭐 호소하는 장면,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내 들어오게 되죠. 바로 그 직전까지 사실은 유엔의 한국 가입을 대상으로 해서 서로 적국으로서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 삽시간에 같이 저녁도 먹어야 되고 또 서로 상대방을 지켜줘야 되는 혹은 의탁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또 저녁 식사 자리가 벌어지게 되는데 북한 대사관 사람들이 음식을 뜨질 않는 거죠. 처음에는 한신성 대사가 왜 그러는지 상대방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상대방은 그 음식을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대사가 음식을 바꾸게 되고 상대방 음식으로 나왔던 음식을 자기가 먹는 걸로
안전하다는 걸 확인시킨 다음에 식사 시간이 벌어진 어떤 묘사라든지, 특히 그 식사 장면에서 이제 깻잎을 두고 하는 어떤 묘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디테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깻잎이라는 음식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깻잎을 먹게 되면 혼자서 이렇게 하나씩 떼서 먹기가 어려울 텐데, 남측의 대사 부인이 깻잎을 집는 순간 떼기가 어려워하니까 건너편에 있던 북측의 대사 부인이 나머지 깻잎을 잡아서 떼도록 도와주죠. 이런 장면들은 사실은 대사로 처리하기가 쉬운 어떤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시각적인 장면을 통해서 굉장히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또 한 가지는 인슐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북한 대사가 당뇨병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 이 소말리아의 이 반군 쪽에서 쳐들어와서 인슐린 주사들까지 다 훔쳐간 상황입니다. 그걸 알게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사인 한신성 대사가 인슐린 주사를 제공하는데, 그 이유는 서기관인 극 중에 나오는 정만식 씨가 역시 당뇨병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남쪽이 북한을 도와줄 수 있었던 이유는 남쪽도 같은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내전에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같은 병을 앓고 있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분단으로 인한 고통의 은유가 되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들이 이런 깻잎 장면이나 아니면 인슐린 장면 속에 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TV 모든 방을 가볍게 넘나들다. BTV 에어. 기본적으로 이 영화 속에서 양측이 서로 싸우다가 협력을 하게 되는 기본 밑바탕에는 같은 민족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겠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훨씬 더 보편적인 부분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적인 인간에 관한 부분, 휴머니즘에 관한 부분일 텐데, 이 영화가 다루는 그런 기본적인 딜레마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나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간절하게 나를 찾아와서 내 집 문을 두드릴 때 열어줄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다룬 영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영화는 다르든 형제가 만들었던 언노운 걸이라는 영화가 있죠. 어떤 한 의사가 있는데 바깥에 어느 순간 굉장히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한 소녀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럴 때 문을 열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문을 안 열어주죠. 근데 그 소녀가 죽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의사가 갖게 되는 어떤 죄책감, 그러면서 그로부터 나오게 되는 또 다른 행동, 이런 걸 다룬 게 언노운 걸인데요. 이 영화에서 한신성 대사는 사실 그렇게까지 훌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노크를 하거나 아이들이 있어서 들여보내달라고 말을 했을 때, 아니 어제까지 싸우던 사람들인데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문을 안 열어주려고 하죠. 근데 그 사람의 눈에 북한의 그 아이들이 저녁도 먹지 못한 채 공포에 질려서 바로 문 앞에 서 있는 걸 보고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인간적인 어떤 판단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 장면은 뒷부분에 가서 이탈리아 대사관에서 하는 말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건데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문을 열어주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설정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영화는 문을 열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열어준 뒤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도덕의 문제, 윤리의 문제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호소력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에서 가장 훌륭한 것은 프로덕션의 어떤 관리의 시스템의 훌륭함, 이런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이제 또 한 가지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영화들을 보면 초반에는 항상 유머가 깔리게 되고 후반부에는 항상 눈물과 감동이 깔리게 되는데, 그걸 다뤄온 한국 영화의 방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떤 관객들의 예상을 뒤엎고 이 종반부의 장면들이 굉장히 절제된 톤으로 감정을 고양시킨다라는 측면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부터 몇 분 정도는 제가 이제 엔딩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을 할 거기 때문에, 영화를 아직 안 보신 분들이거나 스포일러를 겁을 내시는 분들이라면 영화를 보신 다음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되면 마침내 이제 이탈리아의 대사관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근처에 있는 나라인 케냐로 가게 되면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생존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되죠. 이 영화의 후반부는 굉장히 조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야단을 떨지 않고 오히려 일이 잘못될까 봐 케냐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도 기내에서의 어떤 숨막히는 어떤 그런 정적 같은 것을 묘사를 하고 있고, 마침내 도착을 했는데 바깥을 보니까 남측에서도 마중을 나왔고 북측에서도 마중을 나온 상황에서 북한에서도 그것을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남쪽에서도 국가보안법이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전까지 둘이 함께 느꼈던 양자 사이에서의 뜨거운 어떤 그런 인간애가 있을 텐데, 그것을 무시하고 내려서는 마치 냉랭하게 본 적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야 된다라는 묵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마지막 순간에 상대 측에 대해서 당부를 하게 되는 그 김윤석 씨의 연기가 있는데, 저는 이 영화에서 가장 뛰어난 연기가 그 장면이 아닌가 싶은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그리고 영화는 각자 차를 타고 돌아가는 그 안을 바깥에서 비추면서 영화가 사실상 끝나게 됩니다. 탈출이 성공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승리를 다룬 그런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용하고도 우울하게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영화는 그것을 어떤 가장 영화적인 방식으로 마지막에 요약을 해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영화의 마지막 세 쇼트를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차를 타고 묵묵히 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에서의 남쪽의 대사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가고 있냐면 화면의 그 구도상 차량의 진행 방향이, 그러니까 인물의 시선 방향이기도 할 텐데, 그것이 왼쪽에서 우측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단독 쇼트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끝에서 두 번째 장면은 뭔가 하면 북한 대사를 보여주는데, 림 대사는 정반대로 우측에서 좌측을 보는 방향으로 시선 매칭이 되어 있고 차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화적인 방식으로 이 두 개를 편집을 통해서 촬영을 하고 또 편집을 통해서 이어줌으로 인해서 마치 두 사람이 서로와 서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은 차량을, 그런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 두 쇼트의 인물의 어떤 위치나 어떤 움직임의 방향이나 그것을 잡아낸 똑같은 사이즈의 앵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사실상 이 영화는 가장 조용한 상황에서 침울하게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양자 사이 서로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영화적으로 보여주면서 끝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콘텐츠의 바다 오션. 이런 훌륭한 점들이 이 영화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쉬운 점들도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한테 일단 가장 아쉽게 느껴진 것은 이 영화가 사실은 별로 실점하지 않는 영화입니다. 제 생각엔 이 영화를 별로 싫어할 사람 별로 없을 것 같고,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감동을 받기도 하고 재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굉장히 무난하면서 실점하지 않는 방식의 어떤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이 영화의 단점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를 뜨겁게 사로잡는 영화들, 그것이 차갑든 아니면 뜨겁든 저희를 어떤 특정한 부분으로 날카롭게 사로잡는 영화들의 매력이 있지 않습니까? 유승환 감독이 영화만 한다 할지라도 예를 들면 부당거래가 갖고 있는 매력, 베테랑이 갖고 있는 매력, 혹은 베를린이 갖고 있는 어떤 뾰족한 매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날카롭게 돌출해서 굉장히 개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뾰족함이 이 영화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실패라기보다는 이 영화의 목적이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필름 메이킹 자체가 굉장히 안정되게 어떤 우리에게 볼거리 혹은 감동을 주는 어떤 이야기,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영화 자체가 개성이 약하고 우리를 이렇게 확 사로잡는 측면이 적다는 측면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단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 영화가 결국 말하는 것은 휴머니즘이지 않습니까? 민족의 혹은 더 나아가서 인류의 같은 것일 텐데, 이 이야기는 근데 남과 북이 갖고 있는 세계사적인 비극이기도 하고 우리 민족의 최대 비극이기도 한 게 분단되어서 서로가 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인데, 남북 협력이 어떤 국가 간의 어떤 대립적인 상황 때문에 좌절되거나 혹은 뭐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수많은 영화들이 있었어요. 공동경비구역 JSA, 공작 같은 영화도 마찬가지고, 강철비도 마찬가지고, 또 뭐 의형제 같은 영화도 마찬가지겠죠. 그로부터 이 영화는 한 20여 년간 많은 영화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사실상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영화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부분을 발라내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남북이 대립하는 상황에서의 굉장히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양측 체제가 갖고 있는 어떤 결함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을 사실상 이 영화는 괄호를 치고 있습니다. 한 대사가 두 대사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하나는 뭐 남쪽에서도 뭐 멀쩡한 학생들 데려가서 빨갱이 만드는데 뭐 이런 대사가 한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왼손을 쓰게 되면 좌익으로 몰릴까봐 양손을 다 쓴다, 이런 설정이 있어요. 이런 두 장면 정도를 제외하면 철저하게 괄호를 치고 있거든요. 일부러 그런 영화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보편적인 휴머니즘을 관객에게 보편타당하게 전달해주는 그런 강력한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상대적으로 반복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아온 휴머니즘에 호소하는, 인류애에 호소하는 영화들의 또 다른 영화 한 편이 나온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걸리는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런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영화 속에는 크고 작은 갈등 구도를 굉장히 많이 넣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남과 북의 갈등이죠. 이 갈등을 쉽게 해결할 수가 없겠죠. 근데 이뿐만 아니라 이 남쪽 내에서 북쪽 내에서도 갈등을 영화 속에 다 빼곡하게 집어넣었어요. 이런 수많은 갈등이 있는 데다가 기본적인 세팅도 갈등입니다. 왜냐하면 소말리아의 내전이라는 것 자체가 정부군이 갖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반군이 갖고 있는 이런 갈등 속에서 부족 간의 갈등이나 뭐 이데올로기의 갈등 혹은 종교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이죠. 이 영화가 보편적인 휴머니즘 가득한 탈출국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중요한 설정들이 후반부에 가면 아무렇지도 않게 다 영화 속에서 해소가 되는 것으로 전제가 된다라는 측면이죠. 무엇보다도 영화의 이야기에서 가장 큰 동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북한 사람들을 전향을 시켜서 데려가야 된다라는 걸 진짜로 꿈꾸었던 참사관이 있고, 혹은 그것을 거짓말로 둘러대서라도 그 사람들을 구출하고 싶었던 대사의 마음이 있는데, 이런 전향이라는 코드 자체가 영화의 후반부에 가게 되면 흐지부지 되면서 휴머니즘 속으로 그냥 흡수가 돼서 사라지게 되는, 다시 말하면 그냥 이야기의 어떤 매듭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갈등과 코드처럼 느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소말리아인데요. 모가디슈, 그러니까 소말리아의 가장 큰 도시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소말리아의 내전이 일어나게 된 어떤 구체적인 정황이라든지 그 내전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얘기한다면 유럽 국가들의 식민 통치랑 관련이 있죠. 제국주의 때문에 피해를 받은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게 독재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첫 번째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부족들과 서로 다른 어떤 그 이익을 나누어 갖는 사람들끼리의 대립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 영화를 보고 나면 우리한테 압도적으로 남는 것은 뭔가 하면 소말리아의 소년병들의 행태, 정말로 한 10살밖에 되어 보이지 않는 아이들이 잔인하게 웃으면서 앞에서 총을 난사를 한다든지, 당장이라도 죽일 것처럼 하다가 사람을 윽박지르다가 자기들끼리 막 낄낄거리면서 돌아간다든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혼란 그 자체 혹은 악 그 자체처럼 영화가 묘사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들은 이 영화에서 소말리아가 단순한 그런 로케이션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거나 조금 더 입체적이거나 조금 더 공정하게 다루었으면 영화가 더 흥미롭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라고 느끼게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몇 가지 단점이 없지는 않은 영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보고 나시면 기대가 굉장히 큰 한국의 대작 영화를 볼 때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다 채워주는 영화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영화에 등장하는 어떤 기본적인 배우들의 연기를 하는 것을 보는 재미라든지 혹은 이야기를 다루어내는, 더군다나 이야기가 굉장히 틀이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정감 있게, 그러면서 한편의 어떤 거대한 대작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그런 영화가 나왔다는 측면에서 분명히 관객분들이 좋아하실 측면들이 많은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영화로 제가 오늘 언급한 여러 영화들이 있습니다. 블랙 호크 다운 혹은 언노운 걸 같은 영화들이 있을 텐데 BTV 오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